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최인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 사진은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차밭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는데 이제 차 제다 준비를 하러 잠시 내려갔다가 이제 찬지 상태를 보려고 찍었는데 막 올라오는 이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 올려놔 보았는데 크게 보시면 이게 1창 1기로 지금 되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옛날에는 응조라고 해서 매 발톱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1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이 솜털도 보이고 너무 예뻐서 같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본격적으로 차 그림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미술사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사 석사 주제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 선생님을 만나서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차랑 그림이랑 다른 분야이지만 그 그림이 추구하는 바랑 이제 차가 추구했던 바랑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에서는 와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내면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뭔가 수신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다 해서 차와 그림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융합시켜서 한번 논문을 써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차 그림이라는 이제 주제를 제가 정해서 한번 해보게 됐는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 나름대로 조금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볼 작품 3가지 작품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봤을 때 차를 주제로 이제 엮일 수 있는 분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선승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차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차의 색향미를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도자사의 발전도 이루어져 왔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옛날 분들도 이제 차의 품평이나 차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던 그런 기록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차를 이렇게 모이는 장면을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정말 이제 매여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일을 해서 뭔가 자연 속에서 내가 지향하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담아서 언제든지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화란 개념을 제가 맨 처음에 잡을 때 정의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 다화라는 개념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 90년대에 나온 단어이더라고요. 이 개념이었는데 중국에서 논문을 찾아봤을 때도 90년대에 이제 주로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었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다화에 대해서 저는 정의를 차 문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이제 회화 제재로 선택되어져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다구들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나라 뭐 공락도라든지 휘종의 그런 문해도라든지 보면은 자다법이나 점다법으로 그 당시에 차를 그러니까 차를 마셨던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 그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회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차를 통해서 추구한 정치가 어떠했는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작품들을 보여드릴 텐데 감상 포인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감상하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그들이 차와 함께 추구한 이상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감상하시다 보면 관통하는 그런 보편적인 뭔가 가치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선 중기 이경윤이라는 이제 분이 그리신 그림인데 어떠세요? 이 그림을 살펴봤을 때. 음악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쵸? 음악도 들리고 뭔가 차 끓이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달빛에 밤에. 근데 이 모습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면 이 검은고를 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희가 딱 봤을 때 어떤 점이 약간 좀 내가 아는 검은고의 모습과 좀 다른데? 라는 게가 있을까요? 맞아요. 줄이 없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분께서 빼먹고 그리셨을까요? 아니겠죠. 이 줄이 없는 검은고는 이게 일화가 있는데 이제 도연명이라는 분 아시죠? 시인. 이 도연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선적으로 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분이시라고 해요. 도연명이. 그분이 검은고가 가지고 있는 멋을 알면 됐지 어찌 줄로 소리를 내려고 애쓰냐 하면서 그러한 음악 연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검은고 자체가 갖고 있는 뭔가 풍치, 그 아취를 즐기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줄 없는 검은고가 풍류, 뭔가 아취에 대한 상징이 되어서 많이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함께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월화탕금도 옆에 산수 인물 화첩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한 장이 아니라 화첩 속에 하나에 장첩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인데 그 여러 개의 작품 중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모습일까요? 맞아요. 편안하고 뭔가 유유자적하고 속세와 떨어져 있어서 세상을 관조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왼쪽부터 살펴보시면 관폭, 이제 폭포를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탁족이라고 해서 발을 씻고 있고 그다음에 조옹이라고 해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하나의 화첩에 이렇게 장첩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작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속에서 벗어나서 한가로이 논의는 고사들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왼쪽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여기 탕금, 관폭, 탁족, 조어도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시기와 때를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수신한다, 세상을 관조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행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당시에 생각했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차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차가 뭔가 세속에서 벗어나서 나의 내면적인 뭔가 자유로움 그런 거를 추구하는 하나의 음료라고 이제 보셨던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이고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김홍도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김홍도 하시면 풍속화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신선 그림의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보였던 화가예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 모양이 부채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선면이라고 해서 부채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 크기를 보시면 이게 앞에가 세로고 뒤에가 가로거든요. 가로가 거의 55c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부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이게 한번 전시가 되었을 때 봤는데
정말로 큰 이렇게 액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면이 그 당시에는 이제 더워서 붙이기보다는 뭔가 감상의 하나의 풍류의 그런 소품으로서 이렇게 많이 활용되어져 왔는데 그 위에 이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당대 왕류라는 시인이 쓴 중리관을 이제 도상화한 그림인데 오른쪽은 이제 중리관 시 내용이 적혀져 있고 왼쪽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도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달이 보이죠? 이 달의 뭔가 저녁의 그런 아득함을 이렇게 여백을 통해서 뭔가 더 깊이 표현했던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걸 약간 구성이나 배치 같은 게 저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리탕금도에서도 저희가 차를 다리는 다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 고요한 대숲 속에 나홀로 앉아 검은 고도 타보고 휘파람도 불어본다. 깊은 숲이라 아무도 모르는데 밝은 달만이 찾아와 비춰준다 라고 하면서 이 시 내용이에요. 이 시 내용을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당시 화보라는 이게 당나라 시를 모아서 이제 도상화한 작품들을 모아놓은 화보인데 이때 명말 때 이제 나온 화보예요. 이 당시 화보인데 중리관이 있어서 이 중리관을 도상화한 게 이제 오른쪽이고 왼쪽이 이제 김몽도가 그린 그림인데 대숲 그다음에 검은고 달빛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을 했는데 이제 김몽도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다루는 이제 다동을 그려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김홍도가 이 작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차를 다루는 다동을 그려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리관 내용이랑 옆에는 차 다루는 다동이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가지 다 화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작품을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그 김용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세 가지 작품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작품을 고르셔야 되니까 저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딱 어떤 무엇이 딱 눈에 띄시나요? 딱 그냥 봤을 때 그냥 제가 유도하고 싶었던 답은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 네, 이 답을 이제 생각하고 물어본 건데 이게 이제 이 그러니까 이게 중림칠연도라고 이 작품이 붙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6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중림이라는 뭔가 이 공간적인 딱 눈에 띄는 게 중림이어가지고 중림칠연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이제 시선 포커스를 두고 이 작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지만 뭔가 중림칠연의 모습을 모티브로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중림칠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했었대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를 약간 벗어나서 뭔가 이제 현인들이 때를 기다리고 뭐 자기네들이 수신을 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7인의 은일지사를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적, 해강, 뭐 산도 이런 7명을 이제 중림칠연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려시대 때도 2인로, 임춘 등이 이제 이 중림칠연을 흠모를 많이 해서 죽고칠연이라는 이러한 모임을 많이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대 때는 중림을 뭔가 속세와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중림, 그래서 대나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속세와 단절되고 자신의 수신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나무면은 저희가 고듬, 이게 대나무가 되게 곧잖아요. 그래서 고듬, 절개, 지조를 상징을 하는데 이제 사대부들이 추구한 이상적인 인격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나무를 이제 한두 그루 이렇게 심는 것도 그 대나무를 계속 보면서 자신을 이제 가다듬는 하나의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속과 구분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곳으로도 이제 대나무가 상징적으로 그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중림이 저는 속세와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뭔가 그 안에서 이제 이 6명의 현인들이 이제 논일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림칠연을 모티브로 한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을 테지만 이제 이명기라는 그런 화가는 차를 그려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를, 사실 중림칠연 하면은 떠오르는 음료가 술이거든요. 근데 술 말고 차를 그려 넣었다라는 거는 차도 그와 비슷하게 뭔가 즐기면서 풍류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음료, 그다음에 은일지사들이 함께 했던 그러한 정신적인 음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거를 조선 후기에 이 그림을 감상했던 사람이나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나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조선 말기에도 중림칠연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기는 7명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는 술을 준비하는 모습이랑 차를 준비하는 모습 동시에 이렇게 두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약간 좀 디테일하게 많이 그려졌죠. 이 그림이랑 저 왼쪽에 전체 그림이랑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도 대숲 안에에서 은일지사들이 함께 뭔가 속세와 떨어져서 논일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요. 제가 되게 경매하는데 작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이인문의 선동 전다도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되게 소나무가 시원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소나무 아래에서 뒤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오감을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감상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슴, 그다음에 이렇게 차를 다리고 있는 다동인데요. 이 옆에 제시가 있는데 이거는 홍희영이라는 문인이 쓴 제시입니다. 이 홍희영이랑 이제 이인문이랑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잠시 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너와 사슴이 함께 잠들면 약다리는 불길이 시간을 넘으리라 하면서 그러한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약간 이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시가 옆에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제시에서 차를 다리는 그림인데 왜 약이라고 써져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약을 저는 해석을 하기를, 여기 이제 동식이 사람이 쓴 이제 이 차에 대한 내용인데, 정신과 기운을 화창하게 하는데 좋기로는 오직 순수하고 맑은 차가 제일이다. 입과 가슴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피부와 근맥에 탁한 땀을 발산하니
정신이 활발하고 생각이 시원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에 대한 효능을 이렇게 적은 건데요. 이러한 차의 양리적 효능이 이제 차를 통한 육체적, 정신적 변화 이렇게 해서 차를 선약으로 인식하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당대에서부터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뭔가 차를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가벼워진다, 뭐 탁한 기운이 떨쳐져 나간다라는 그런 기록이 많은데 아마 차를 선약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제시의 약이라고 즉 적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그러한 상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소나무라는 거는 신선들이 네? 영지버섯인 것 같아요. 영지버섯. 그래서 여기 소나무는 송지랑 복령이라고 해서 신선들이 이제 몸을 뭔가 가볍게 할 때 먹었던 그러한 약재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도교적인 의미랑 소나무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사슴 같은 경우에는 흰 사슴은 신선이 타고 다녔던 동물이다라고 해서 뭔가 사슴이랑 신선이랑도 연관되어져서 많이 그려지기도 하고,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도 불로장생의 의미를 띠고 있어서 이러한 작품 하나 안에 차가 함께 들어갔다라는 거는 차도 뭔가 나의 몸을 가볍게 하고 신선히 마셨던 그런 음료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도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나무가 너무 굉장히 시원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잠깐 빼먹은 거는 이게 단독상이거든요. 근데 이 단독상이라는 거는 차만 그려진 집중적인 그림을 제가 단독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단독상을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차만 따로 그려진 작품은 조선 후기의 이인문이나 김홍도 그림밖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다화에서의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김홍도의 그러한 단독상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김홍도는 아예 여기 위에 시명이라고 해서 차를 음미하고 품평하다라는 제시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왼쪽에 보시면 사슴이 있고 검은고가 있고 이게 파초도 있고, 이 파초도 원림 문화랑 그때 한참 연계가 돼서 뭔가 탈속적인 의미, 그다음에 그런 의미를 가진 식물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상들과 함께 차가 그려졌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차도 뭔가 내면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하나의 음료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이 매화도인데요. 이 매화도에서 보면은 아무 배경이 없이 이게 가운데가 괴석인데, 이 괴석도 조선 후기의 완상 문화가 이제 원림 조성 문화가 이제 사회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매화, 아까 벚꽃이랑 매화랑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매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매낭국죽 아시죠? 이 매낭국죽 할 때 왜 매화가 들어가냐면 2월에 가장 추위를 이기고 피는 꽃이어서 이제 선비들이 많이 이제 그 꽃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 매화가 은은하게 풍기는 이 향이 주변을 맑게 한다라고 해서 매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벚꽃보다는 매화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옆에 학이 보이죠? 이 학도 뭔가 신선이랑 연관된 동물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화도 주변을 정화시키는 그런 향기로 주변을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괴석도 완상문화, 이제 선비들이 하나의 그런 풍류적인 그런 취미의 하나의 돌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기물들, 서책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도상을 봤을 때 제가
엄청 비슷한 작품이 하나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갖고 와봤는데 이 그림이에요. 좀 많이 비슷하죠. 이제 이거는 김홍도의 복례 성경도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간송미술관에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기물들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재홍 그림과 같이 학도 있고 파초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물도 있고 괴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제시를 해석을 해보면 복례산 소식이 통하도록 허락하다라고 해서 이 복례산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복례산이 뭘까? 복례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이 신선들이 사는 곳인데 도교에서 이제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이라고 해서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 이제 신령한 세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로장생의 약초가 있다라고 해서 구해라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전해진 산인데요. 그래서 이 복례산이 차에 관련된 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동에 이건 칠환다가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잔에서 일곱 번째 잔까지 그러한 몸의 변화를 차를 마실 때 몸의 변화를 이제 서술을 한 시입니다. 첫 잔은 입술과 목을 적셔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섯 잔은 신선과 통하게 되고 일곱 잔은 마실 것이 없으니 이제 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데 복례산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 복례산이 뭔가 신선과 연관되어진 그런 산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노동도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시게 되면 차 또 다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조금에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김홍도가 그린 다구의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풍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작품이랑 이렇게 놓아봤을 때 뭔가 기록적으로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도상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해서 흥미롭게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윤재홍의 매화도에서도 뭔가 이 차를 그렸다라는 그러한 이유는 복례 성견도에서 다구가 그려진 이유랑 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 그림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허련이 그린 김영도입니다. 아무 배경이 없이 자사오, 차 주전자랑 찻잔이 여기 보이죠. 근데 이러한 그림들이 기물만 그려진 아까 김영재 선생님도 가져온 김영절지도도 이 시기 때 많이 그려지는데요. 완상문화 옛날에는 그런 완물상지라고 해서 사물의 뜻을 두면 내 큰 뜻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이 사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경계를 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말기로 갈수록 오히려 이 사물의 뜻을 두어서 내 성정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완물상지의 개념이 없어지고 이 완상문화가 오히려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유행하게 되거든요. 그 시기 때 이제 나온 작품인데 이 허련도 사실 초이선사랑 연관이 깊어요. 초이선사가 김정희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허련도 뭔가 차에 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윤재홍이랑 허련이랑 약간 뭐 동시기라고 보면 동시기라고 볼 수 있는 18세기, 19세기 인물인데 이제 윤재홍도 아무 배경 없이 기물만 그렸다라는 거는 그런 기물 속에서 뭔가 나의 성정을 높이고자 하는 뜻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상해 보시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그렸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감상을 했을지 그걸 상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작품 감상하실 때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제가 뭔가 흥미로운 그러한 그러니까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다화를 3점 이상 그린 작가의 작품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게 유사점이 보이더라고요. 작가적인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심사정의 차그림 속 다동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비슷한 포즈로 많이 그려져요. 땅을 짚고 이렇게 뭔가 풍로에 불을 붙이는 이러한 자세로 다동이 많이 그려지고 풍로에 보시게 되면 뭔가 줄이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은 뭔가 아무것도 손잡이 없이 이렇게 많이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심사정의 그림 속에는 다동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김홍도도 차그림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김홍도의 차그림 보면은 좀 쌍개머리 위에 뭔가 귀엽게 이렇게 묶은 머리가 많이 등장을 하고 부직갱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단선 이제 동그란 부채로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는 그림도 많이 그려지고 풍로에는 아까 심사정 그림과 달리 아무런 그런 무늬가 없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네 가지 이 그림들을 보시면 뒤에 손잡이가 달린 후파형으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김홍도의 그 차그림 속 다동은 이렇고 그다음 이인문의 차그림 속 다동은 아까 보셨듯이 더벅머리로 되게 귀엽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래 세 발이 이제 달리거나 풍로에 보면 이제 주름이 많이 가 있고 위에 높이 손잡이를 그려서 그려진 양식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외에도 세 작품 이상 그린 작가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렇게 작가적인 특징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작품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제가 감상 포인트로 말씀드린 그들이 차와 함께 추구한 이상향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은 이제 각자 마음속에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차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나에게 차는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화 그림과 함께 감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